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유치원 1권 5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다면 한국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직자적인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바로 들어오죠? 직접적이군요. 네. 뭡니까? 네, 여태까지 우리가 역사학에 대해서 역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쓰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관과 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사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직자적으로 직접 들어서 우리 한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와 같은 제목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국사란 무엇인가? 이야기해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구성 요소로 시간, 공간, 인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의 구성 요소로 조건, 의지, 우연 요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한국사는 어떻게 위치 지어질까? 한국사는 공간적으로 한반도라는 지역적 공간과 그 인근에서 전개되어 온 역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고 역사에 바로 시간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한국사가 구성이 될 텐데요. 여기에 역사적 계승성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고구려나 발해 등 지금의 한반도 밖에 있었던 역사 역시 한국사의 범주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즉 해당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서 함께 생활하면서 중요해요. 여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동일한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공통의 역사적 기억과 집단적 귀속 감정을 갖는 공동체들이 전개해온 모든 역사적 과정 전체를 한국사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국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비교를 통해서 하면 이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겠죠. 최근에 있었던 동북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한국사의 범주를 타자화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에서 중국의 자국사를 규정하는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동북공정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 동북공정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동북공정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대체로 아실 거예요. 고구려 발해사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사학에서도 그렇고 중국사 쪽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구려 연구재단, 동북아 연구재단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속지주의, 땅, 현재의 중국 땅에서 전개된 역사를 모두 중국사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랑 발해사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즉 중국사다, 이렇게 규정하게 된 거고요. 반면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속인주의,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을 기준으로 두어서 한국사 개념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삼국사기 이래로 꾸준히 고구려를 자국사로 인식해온 반면에 중국인들은 그들의 정사, 중국 정사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고구려를 이민족 역사로 서술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변경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국사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 충돌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사가 어떻게 범주화되고 규정됐는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 자체가 다분히 근대의 그 국경 개념에 그렇죠. 기반한 뭐 분쟁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과연 둘의 어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음. 답이 내려질 수가 없어요. 네.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근데 또 그렇죠. 이 둘 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이렇게 평가할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물론 표현을 뭐 지방 정권, 이거는 이제 좀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여기까지 있는 저기 지금 그 땅 우리 땅인데 여기까지의 땅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중국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할 수 거죠. 있죠. 심지어 조선족이 중국인이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중국 국적자인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난리야? 음. 라고 볼 수 있는데 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역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쭉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거기에 밖에 연구를 해왔으니까. 단순히 기분만 나쁜 건가요? 아이.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물론
여기에 지금 간과되어 있는 게 정치적인 엄청 네. 정치적인 때문에,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 음. 있는 건데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서로 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별뜻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또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우연 그렇죠. 우리는 네. 그들의 속내를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속내는 네. 다만 의심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음. 왜 갑자기 저기서 저런 얘기들을 강조해서 그렇죠. 하지? 그렇죠.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그게 좀 걸리는 부분들도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중국에서 왜 역사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이런 건 사실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의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다분히 정치적인 맥락들이 있는 건데 음. 그렇다고 거기 대응하는 한국은 순수하게 학문이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서로의 그 물밑에 있는 것들을 간파한 거죠. 상대국이. 사실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둘이 싸우면 음. 크게 답이 내려질 수 없어요. 음. 이걸 어떻게 이거는 이제는 네. 논리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힘의 음. 논리가 네. 간철이 되겠죠. 다만 여기서 연구자들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역할을 하고 그렇죠. 대응할 것이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은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대단히 대단히 네. 구속되어 위축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래서 이제 얘기할 때 서로 좀 답답하다. 아. 이 정도. 이것도 김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객관화를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관이 다른 건데, 근데 이러한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은 반증 가능해야 하고 그렇죠. 논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의도와 엮이거나 이해관계가 엮여서 그 학문이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그런 식의 사관은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사에서 한국사를 어떠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보아왔는가라는 걸 이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한국사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한국사학사가 되겠죠. 한국사를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사료 비판을 포함한 체계적 반복론에 의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살펴본 근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근대 이후겠죠. 네. 그 이전까지는 약간 이제 전통적 관점에서 감기의 사관이 지배적이었어요. 여기서 감은 거울 감자, 기에는 그 계율 뭐 그런 거죠. 규칙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말할 때 뭐 본보기 삼는다라는 걸 귀감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귀감의 감자 역시 거울 감자예요. 귀는 이제 거북 구자인데 되게 귀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는 교율을 의미해서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 보는 거울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를 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감계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권은 역사서에 이제 거울 감자 들어간 역사서가 많아요. 자치통감, 동국병감, 동국통감, 본조통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이제 감자가 들어간 역사서를 많이 씁니다. 이 같은 전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근대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의 근대는 어디서부터인가? 1910년 식민지 시기부터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학 역시 이때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 수 있는 그 역사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채호, 정인보 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역사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일제는 한반도 지배를 위해서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미개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마땅해.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은 공통의 조상을 가진다는 일선 동조론, 조선은 반도적 특성으로 침략을 늘 받아왔고 그들 자주적으로는 역사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어라는 탈율성론, 조선에는 봉건 사회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세계사와 같이 보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라는 정체성론, 조선은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건 조선인의 천성이야라고 하는 당파성론이 그 골자입니다. 이에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보고 민족의 주체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의도한 한국인의 자기멸시에 대항하는 동시에 독립투쟁을 위한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맥락이 있는 것이죠. 즉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이를 역사를 통해서 극복하고 돌파하고자 했다라는 이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관념론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사실 사관이라고 흔히 부르기는 하지만 네. 뭔가 뚜렷한 어떤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지향점이 있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은 방법론은 아닌 거죠. 이게 일본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에
여기 이제 다른 식의 거울인 거죠. 거울로 비춰져서 아니야 반대. 반대야. 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아니야. 우리도 무엇인가 있었어라고 하는 식의 것들을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근대적인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쓰는 그렇죠. 거니까 사실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통칭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만 여기 그 역사 연구들이 지향하는 무엇인가가 뭔가 대단히 새롭거나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대단히 초기적인 수준에서의 역사 연구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식민사관이 이렇게 조선 내부에 들어왔다 싶어서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고자 했다면 거기에 대항해서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식민사학의 전제로 한 어떤 것들을 판을 뒤집는 경우가 있었어야지 그거에 이제 제대로 적합한 대응이 되었을 텐데 이것 역시 사실은 그들이 말한 것에서 그들이 말한 방법론을 가져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했다라는 것은 그 자장 안에서 이야기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한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저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같은 시기에 또 이제 사회 경제 사학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3장에서 설명한 이제 유물 사관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일제가 한국사의 특수성만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율성하고 정체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백나무는 한국사의 발전이 특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계사의 발전 과정과 연결하면서 우리도 보편적으로 발전했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봉건제 결여론을 반박하면서 여기에 통일신라 이후가 봉건사회였어라는 점을 이제 발굴해낸 것이죠. 그리고 향후의 역사 발전 역시 세계사의 법칙대로 발전한다라고 이제 논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집중해서 이제 한국사를 끼워 맞췄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한국사 나름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라는 지적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이념적인 흐름보다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규명에 주목한 실증사학도 있었어요. 바로 이제 진단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인데 앞서 3장에서 언급한 랑케의 객관주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고증과 객관적 사실의 확인을 그 목적으로 했어요. 따라서 식민사학의 한국사 왜곡과 사회경제사학의 비실증적 태도를 극복하려는 학풍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지만 단순히 사실의 확인이나 그 나열에 그칠 수 있었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 사학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이라는 어떤 그런 사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실증 사학을 이제 사관으로 부를 수 있느냐? 이건 힘들죠. 단지 방법론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 이후의 역사학의 흐름, 한국사의 흐름 이렇게 보셨고요. 이후로는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해방 이후는 좌우의 이념 투쟁으로 인한 분단과 그로 인해 전쟁까지 겪는 등 연달아 고난을 경험했죠. 그 사이에 이제 사회경제주의 사학자들은 북한으로 이념 지향에 따라서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남한에는 이제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역사학의 전통은 한반도 그러니까 383 이남 지역의 이제 역사학의 전통은 실증주의적 성향이 이제 짙게 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사는 해방 이후에 자녀 식민사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왔고 이 같은 노력 끝에 이제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식민지 수탈론 같은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지요.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분단에 있다라고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한국사학의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어요. 이에 분단 극복의 소재를 식민지기나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 합작 혹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에서 찾기도 했고 또 반공 논리 때문에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반공 논리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투쟁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를 쭉 보시면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해방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중심 사관이라고 하면 사회경제 사학이 이제 메인에 있는 거고 네. 아까 최재균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증주의 사학은 사실 뭐 그렇다고 사회경제 사학은 실증을 안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건 하나의 사관일 수 없으니까 사실 메인은 사회경제 사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회경제 사학은 이름에서부터 막새 냄새가 강하게 풀. 풍기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당연히 이제 전쟁을 겪고 어떤 그런 이념에서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5, 60년대에는 한국 역사에서
사관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뭔가 뚜렷하게 없었던 시대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옛날 얘기들을 음. 철저하게 고증하는 정도. 음. 거기에 플러스 나름의 이제 식민사학의 극복이라고 음. 하는 것들을 하지만 이 식민사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관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냥 고증이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강조가 됐다면 70년대로 넘어가 70년대 후반이겠죠. 7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사회가 나름 말랑말랑해져 가는 거죠. 이제 말랑말랑. 물론 중간에 이제 유신 그리고 신군부 그렇죠. 이런 엄혹함이 있었지만 연구의 흐름에 있어서는 몰래 대단히 몰래해요. 몰래.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단 시대 사학, 이 그렇죠. 통일지향 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강만길. 강만길 선생님에서부터 시작인 건데 말은 절대로 사회경제 사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만 네네네. 사실상 사회경제 사학의 그렇죠. 네. 바탕을 두고 네. 연구를 진행하신 거거든요. 정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몰랐던 거죠. 몰래. 네. 몰래 했기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출간돼서 나오거든요. 때문에. 출간돼서 나오고 이게 교과서에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넘어서면서 이제 흔히 이제 87 이후로 가면 이제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네. 연구를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음. 뭐 아래로부터의 사회경제 사학, 음. 막수주의 사학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연구의 흐름과 지평 자체가 확 그렇죠. 넓어지게 되는 네. 이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역사 연구가 뜬금없이 갑자기 왜 통일 이야기, 그럼요. 갑자기 왜 아래로부터 민중 이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쭉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걸 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면요. 70, 80년대에는 이제 노동자 농민 운동의 확산과 자본주의 고도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모순을 직감하면서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민중의 삶을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민중사학도 이제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입니다. 그렇죠. 유행적인 거죠. 80년대 후반이 되면 신문 기사에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다 그냥 넣은 거예요. 역사에. 네. 민중사학. 그렇죠. 그 기존에 이제 봐왔던 정치사, 지배자 혹은 영웅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뭐 아래로부터의 역사 혹은 뭐 소외된 자들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전체상을 제시했었고 그 방법론적으로 이제 구술사, 그러니까 말로 풀어내는 그런 구술사, 그러니까 사료만 그러니까 문자로 남은 것만 사료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다. 구술로 이제 이야기된 것도 사료로 삼게 되는 그런 확장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런 구술사나 미시사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역사학의 학문적 지평을 높였다라는 이제 평가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사를 해체하자라는 주장도 등장했어요. 이 해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를 이어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국사는 국가사, 즉 국가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 이 국가사는 어떻다는 겁니까?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가운데 19세기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이라는 것을 신화로 해서 구축된 허상이다. 즉 국사는 민족이라는 신화로 구축된 허상이다. 근데 그 국가라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의 국사 교육은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걸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은 약간 절대악으로 규정짓는 이분법적 도덕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현재 국사학과에 대한 그런 비판의 골자입니다. 결국 개인사, 지역사 등은 국가사의 역사에 가려서 주목되지조차 않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다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사는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90년대 이후에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파격적이고 섹시한 문구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낯설어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학술 대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사의 해체는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탈근대 담론과 맥이 닿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사 연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역사 해석의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됐네요.
이제 이 같은 과정 사실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탈근대 담론에 대한 다시 비판 담론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의 좌표를 두고 바라본다면 과연 탈민족, 탈근대가 얼마나 유효한가, 얼마나 적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양단의 또 토론도 있게 되는 거고요.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지금 뭔가 좀 길을 잃은 상태예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역사 연구만이 아닙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음. 현대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음.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체해버리고 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감히 자기 학문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인 거죠. 이제 역사학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쥐고 싶은 거죠.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필요한 가치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21세기 역사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오바디스. 크게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 연구를 이렇게 담아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스스로 뭐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해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없고요. 젊은 연구자들 많이 없으시고요. 네. 그렇다고 내가 뭐 나는 포스트주의자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다 영향을 받아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네. 본인 스스로를 어떠한 사관에서 어떠한 흐름에 위치시켜서 공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사실 서로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음. 또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소심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글쎄요 얼마나 분명하게 서 있는가도 역할을 미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탈근대 혹은 국가사를 해체하자라는 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요 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과연 민족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가, 타파해야 하는가? 요런 당위는 있죠. 당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하다. 요런 이제 또 반론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고대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사관이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 때문에 그 초래된 대단한 그 피해 역사와는 별개로 민족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 아주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대사에서도 민족주의는 상당히 유효한 어떤 주제이다. 양으로 음으로든 간에 그래서 연구될 주제인데 그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국가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정도 각 시대 분과별로 또 하나의 이념이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말은 쉽죠. 네, 국가와 민족을 넘어 말은 쉬운데 트랜스내셔널이라고 네. 하죠 요새. 현실적인 경계가 있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학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재조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죠. 살아보지 않은 어떤 환경 자체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자체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아까 이제 또 말씀해주셨지만 뭐 문학이라던가 뭐 철학, 뭐 다른 분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지금 있고, 그렇죠. 네, 또 결국에는 아직까지 딱 명확한 답들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오히려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더 대중들과 가깝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좀 용인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학문 문과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쉽게 뭔가 답을 내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고 나름대로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치가 있는 건 사실 여성주의 말고는 없습니다. 그 가치 안에서 과거를 살펴봤을 땐 다양하고
완전히 새로운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 그게 역사 연구에서 주류가 될 수는 아직은 좀 어려운 시점이라서 그거 말고 지금 뭐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있다. 뭐 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도 있고 뭐 많지만 뭔가 이렇게 좀 기존에 있었던 국가와 민족 단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무엇인가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사유치원 1권 5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